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경제부장 이현우입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경제 뉴스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아이폰, 애플사의 아이폰 휴대폰을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돈의 가치가 너무나 급변동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휴대폰 하나가 하루는 80만 원, 하루는 50만 원, 하루는 150만 원 이렇게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신흥국 러시아, 우리가 겪었던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름값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400원대 주유소, 휘발유 1리터당 1,400원대 주유소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전국에 22곳으로 늘었습니다. 가장 싼 곳은 전북 임실 1,450원인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 세계 3대 원유 가격이 다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전국 평균이 1,500원대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 신기루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화장품을 꼽았습니다. 다음에는 액세서리, 그러니까 패션에 도움되는 남성들이 꾸미고 싶어하는 심리가 크리스마스 받고 싶은 선물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여성들은 1위가 밍크 목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 그 다음에 부츠, 지갑, 코트. 대략 봐도 여성에게 선물해야 될 남성들이 조금 선물값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가 수조, 수십조를 들여서 도입하려는 미국의 첨단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 F-35의 아시아 정비 거점이 일본으로 낙점됐습니다. 실제 말로 미국이 일본에 떡을 하나 준 겁니다. 결국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나라가 수십조를 도입할 이 전투기가 문제가 생기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IHI 같은 회사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군 전투력이 일본 민간 기업 앞에서 벌거벗는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방위산업이 획기적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환호하고 있고 저희는 무엇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 중에서도 일부는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또 경제 속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중국의 한류 바람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네티즌들이 한국 음식 중에 검색 1위가 뭔지를 봤더니 된장찌개였습니다. 교수님, 이 된장찌개 몸에 좋죠? 아, 네, 좋죠. 예. 그 중국에는 이런 발효 음식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한국만큼은 없다. 네. 예. 중국인들이 1등이 된장찌개, 2등은 뭡니까?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떡볶이,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 예. 위에 한국에서도 유명한 분식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된장찌개가 왜 저렇게 인기인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 봤더니 된장찌개 두부가 있는데 예. 이 두부가 또 중국에서도 꽤 사랑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부를 일단 시작으로 해서 이 중국인들의 입맛이 시작이 됐고
또 한 뭐 최근에 스타들을 비롯해서 우리 한류 스타들이 여자 특히 배우들이 된장찌개 먹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곳곳에서 하게 되면서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중국 여행 뭐 한 번씩 가보시고 하시겠지만 중국에서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이 고급, 세련됐다 이런 이미지 그렇습니다. 예. 예. 한류와 함께 한식도 같이 좀 레벨업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라는 사이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녹색창, 예, 네이버, 녹색창, 네. 네이버입니다. 예, 거기에 봤더니 1위가 된장찌개. 그 다음에 2위가 일본 요리, 한국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야, 3위를 거의 한국이 휩쓸었네요. 네. 예. 교수님 그거 하나 물어보세요. 떡볶이는 뭐 영양적으로는 별로 안 좋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네. 같습니까? 예. 6위는 한국 요리 대사전, 한국 음식점.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마음이 도움이 됩니다. 예, 특히 한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예. 중국으로 건너갈 때 지금 뭐 이런 제조업 쪽은 거의 다 포화가 됐는데 이런 음식 관련한 것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왜 치맥이 없나 봤더니 이미 너무 인기 있고 일반화돼서 치맥은 이번에 검색어에 아예 순위도 못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치맥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죠. 예. 근데 치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킨 한국 음식이 아니잖아요. 뭐 건너가긴 그렇죠. 한 건데 원래 미국 음식이고 또 치킨 닭 요리는 뭐 미국 중국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치맥 열풍이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그런 거지 중국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걸 한국 음식만 생각을 안 한다. 중국에도 닭튀김 요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농림부에서 뭐 된장찌개를 제2의 치맥으로 키우겠다고 하는데 된장찌개나 비빔밥, 불고기 이런 것들은 정말 한국의 전통 음식이니까 음식 문화를 중국에 전파하는데 치맥과는 다른 아주 좋은 영향이 여기 있을 거예요.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아,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 다 산다, 뭐 홍대 앞에 땅 다 산다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엄청 매입하고 있는데 이 추세 아직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도는 거의 완료가 된 듯한 분위기.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땅은 다 샀으니까 이제 제주도는 건물 짓고 테마파크 짓고 이런 분위기고 땅은 거의 본토 진입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홍대 쪽에 또 거의 진입을 했고 이제 강남으로도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제 서울에 땅 사는 분위기는 뭐 앞으로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술하다가 피가 많이 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수혈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피는 받으면 일단 부작용 또는 감염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 수혈 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혈 없는 수술이 개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 안암병원 모셨던 박종훈 교수님과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피 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수술할 때 수혈을 많이 받습니까? 네, 많이 하죠. 주로 어떤 수술할 때 많이? 아무래도 출혈이 큰 그런 수술들, 큰 수술에서는 아마 수혈이 거의 대부분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대기실에서 네. 교수님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가 혈액형이 맞으면 수혈을 하면 전혀 네. 부작용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혈액형이 맞는 피를 받아도 무언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100년 동안 수혈을 하면서 인류는 그 수혈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각성한 적이 없는데요. 예. 실제로 보니까 혈액형이 맞고 또 감염 이런 것이 다 컨트롤이 되는 혈액을 주입해도 결국은 이게 남의 세포거든요. 남의 피, 남의 세포. 피가 들어오면은 몸 안에서 이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를 거의 최근에 이제 알기 시작했던 거죠. 네. 맞는 피를 넣어도 일단 타인의 피를 넣으면 몸 안에서 뭔가 부작용이 있다는 게 네, 사실은 그 맞는 피는 없어요. 맞는 피는 네, 없다. 네, 저희가 그 혈액형은 4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270가지 정도로 오, 혈액형 270까지다.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다 손 치더라도 남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에게 맞는 피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피란 있을 수가 없다. 네. 우리 수술할 때
피 얼만큼 수혈 받습니까? 얼만큼 받습니까? 큰 수술 같으면은 뭐 몇십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몇십 있고요. 개라고 하면 뭐 이렇게 원래 이제 그 한 봉지를 한 파인트라 그러는데 네. 수십 파인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근데 대부분의 수술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한 둘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이게 뭐 수술할 때 말고도 정기적으로 수혈 받아야 되는 환자들도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몸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는 병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신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외부에서부터 피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뭐 공급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그나마 자기 몸에 맞지 않는 피라도 그나마 수혈할 피도 부족하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 겨울에 피가 얼마나 더 모자라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보통 예. 우리나라의 경우 뭐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헌혈에 의존하는데 이게 되게 이제 집단 헌혈에서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학생이라든지 군부대인데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방학 기간이 좀 길어지고 하니까 예, 혈액 보유량이 좀 적어지는 거죠. 재고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기로는 사실 수혈을 받다가 뭐 네. 간염이 걸렸다, 심인지에는 에이즈에 걸렸다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60년대, 80년대에는 혈액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뭐 간염이나 에이즈가 이걸로 인해서 수혈로 인해서 엄청나게 증가가 됐던 건 사실인데요. 예. 사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혈액 관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혈을 통해서 뭐 간염이 걸리거나 에이즈 이런 거에 대한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은 일단은 그건 되는데 사실은 저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수혈로 인한 문제들은 이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네. 수혈 수술 그러니까 혈액형 O형인데 O형 피를 받아도 일단 타인의 피를 넣으면 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나서 발열, 오한, 구토 이 왜 이렇습니까? 그게 우리 장기 이식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장기 이식의 문제는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예. 수혈도 장기 이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거를 그냥 수액을 넣어주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수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고 그 세포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저런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의 비정상적 파괴라든가 호흡 곤란, 폐 손상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피가 들어오면 이런 현상 말고도 DNA 네. 우리나라의 그 인간의 본질적인 DNA에도 변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실 그 수혈의 문제의 가장 큰 그 위험성은요, 아직도 우리가 수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DNA 유전자 조작된 콩을 먹내 만해 가지고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수혈은 DNA를 완전히 그냥 몸 안으로 뿜어 넣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저게 네. 그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수십 년 동안 남의 DNA가 나의 DNA와 믹스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킬지, 어떤 식으로 인류에게 나타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 분명한 거는 DNA는 섞입니다. DNA가 섞인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저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절에서 그런지 수혈 이후에 그 10년 이후가 되게 되면 혈액암의 예. 발생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보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같은 혈액형을 수혈하는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이런 위험성은 적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물론 이제 DNA 얘기는 예. 사실은 그렇게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저런 것들이 주목을 받겠지만 심지어는 최근의 경우는 내 피를 미리 뽑아놨다가 수혈하는 경우에도 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남의 피를 받으면 당장은 괜찮아도 혈액암이 생길 수도 있고 DNA가 섞인다. 상당히 진짜 근데 무서운 그 얘기인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그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교수님께서 최근에 연구하시고 많은 성과를 보이신 피를 안 받고 수술을 한다. 네. 피 안 받고 어떻게 수술합니까? 사실 뭐 제가 연구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196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수혈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 또 절대로 수혈을 안 받겠다는 그런 환자들 때문에 무수혈 수술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었고 또 예. 개발이 돼 있습니다.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 도중, 수술 후에 뭐 고용량의 철분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지혈제를 쓴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대부분의 수술에 있어서는
수혈 없이도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혈 없이 할 수 있는 수술들이 있고 네. 수혈 없이는 수술 못하는 수술도 있습니까? 수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은 뭐 대량 출혈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혈을 대체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수술은 무수혈로 할 수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노하우는 이미 뭐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수혈하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한데 네. 우리가 수혈을 통한 수술이 손쉬워서 남발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이게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수혈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많이 건진 건 사실인데 네. 우리 뭐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모임 가지면은 젊은 피 수혈하자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큰일 나는 이야기들이. 젊은 피 수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수혈을 대수롭지 않고 때로는 수혈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 문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수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관련 당국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질 않아요. 일부 소수의 의사들만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무수혈 수술이 비용이 혹시 많아가지고 우리가 수혈 수술이 더 빠르게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오히려 더요. 네. 이게 몰라서 그렇지 피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몰라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수혈을 엄청나게 줄여서 한 40%나 줄였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럼 교수님 문득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뭐 알기로는 북한의 김일성 네. 주석이 네. 와 젊은 10대 아주 건강한 애들 피를 뽑아서 자기 피를 바꿨다. 그 얘기는 좀 과장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마 그래서 빨리 죽지 않았을까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수혈하면은 그 사람의 면역 체계가 교란돼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수혈을 통해서 젊은 피를 수혈해서 젊어진다?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네, 완전히 거짓말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잘못 알고 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저희 얘기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왜 건강식품이라고 가지고 사슴 피 있는 거 먹지 않습니까? 치명적이죠. 아, 치명적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수혈이 아니고 먹는 건데도요? 그럼요. 동물의 그건 이제 이 수혈과는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슴 피 같은 걸 먹으면 네. 뭐 다른 DNA가 동물 DNA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병균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제 동물의 피 이런 거는 감염의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게 전혀 도움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나면은 느낌이 아마 뭐 좋다. 이 느낌이. 피를 좀 신성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진국에서는 이 무수혈 수술이 일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예.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이거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요. 피가 상당히 부족해져요. 헌혈하는 젊은 층은 없어지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 노인층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인류학적인 면으로도 지금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뭐 관심이 많이 가서 그런데 그 얘기만 좀 한번 더 해주시죠. 네.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피가 부족한데 네. 피를 안 받으면 이 피를 어떻게 만듭니까? 인류가 그동안 100년 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가운데 하나가요. 한 3분의 1 정도의 피가 소실이 되면은 반드시 수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도 수혈을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그 이외에 뭐 혈액을 보충한다든지 또는 빠른 시간 안에 지혈을 한다든지 그리고 고용량의 철분제 같은 걸 써서 혈액을 빨리 만들어내는 걸 이렇게 보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혈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한 80% 이상은 수혈 없이도 충분히 수술을 끝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수술 없이 끝낼 수가 있다. 네. 아마 80% 넘을 겁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출혈이 심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반 이상까지 돼도 네.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출혈이 되는 순간 예.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비상전환 체제로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그렇게 출혈이 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조제도 투여하고 하면은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이 소실돼도 수혈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는 가이드라인에도 저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혈에 대한 인식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방금 준비된 리포트가 네. 달걀, 계란이 가는 건데요. 네. 이 수혈할 때 이 피에 철분제를 많이 넣어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달걀도 철분이 많습니까? 달걀도 뭐 철분제가 많아서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수술할 때는 고용량의 철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달걀 자체가 수혈할 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트에 가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달걀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비싸다고 좋은 달걀 아니었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달걀 판매대. 무정란과 유정란을 구분해 놓은 것은 물론 특수 사료를 먹였다는 달걀, 대기업에서 파는 달걀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만큼이나 가격도 천차만별. 100g당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과연 비쌀수록 영양 성분 구성도 뛰어날까? 무정란과 가격이 더 비싼 유정란의 영양 성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무정란과 유정란의 경우 단백질은 물론 칼슘, 콜레스테롤까지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한 모든 영양적 조건을 다 갖춰야 되죠. 많은 종류의 달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양학적으로는 그 구성이 거의 다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달걀을 고를 때는 신선도를 보고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유통기한이 비슷한 대기업 브랜드 달걀과 일반 달걀을 비교해보니 신선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달걀은 껍질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를 둘러싼 흰자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신선한 겁니다.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달걀이 언제 포장됐는지, 냉장 유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예, 굳이 비싼 달걀보다는 신선한 달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속보 하나 전하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소니를 해킹한 사람들, 해킹한 주체는 북한과 연관됐다. 결국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후에 어떤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의 노무현 정부 때 취업 청탁, 누구 취업입니까? 천암입니다. 천암 취업 청탁과 관련된 파문이 어저께 전해드렸는데 네.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변호사님? 예. 이 천암이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 측근과 같이 가서 대한항공에 납품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납품은 뭐 좀 어렵고 8년 8억짜리 일 안 하고 8억 줬다. 예. 맞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왜냐면 팩트 자체는 이게 문희상 위원장 부부와 그 천안간에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 소송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 이미 판결문에 적시돼 있는 거니까 어찌됐건 간에 문희상 위원장 측 도움으로 그 천암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8년 동안 8억 정도 돈을 받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그럼 판결문에 예. 적시돼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문희상 의원이 어디까지 알았느냐, 뭐 문희상 의원 말대로 본인이 직접 했는지, 뭐 측근을 통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뭐 조금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결과 문희상 위원장 측 도움으로 돈을 받고 일하지 않았다라는 그거는 밝혀진 사실. 근데 뭐 직접 아니고 간접 시인한 거 아닙니까? 뭐 확인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문희상 위원장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직접 했는지 간접 했는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문희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이 시인 관련한 사실을 김성수 대변인이 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근데 어제 우리 롯데월드 사고 뭐 전했지만은 롯데 같은 경우에도 바로 대국민 사과문을 선포하고 그 대한항공 이 조현아 부사장 사건 이후에 어떤 사과에 대한 문화들이 바뀌고 있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금 뭐 거의 막전에 나오지 않고 막후에 있어서 왜 이거를 당 대변인이 사과를 대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같이 커지고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뭐 천암에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천암에 진 빚이 있는데 빚을 못 갚아서
8년 8억짜리 취직을 시켜줬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희상 위원장 부부가 어떤 다른 제3자한테 채무가 있었어요. 빚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처남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한 것이고 문희상 위원장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 담보가 이제 소유권에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처남이 야 당신들 때문에 내 집에 넘어갔잖아. 이거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줘라고 소송을 한 건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처남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그거에 대한 이자조로 저 대한항공에서 8억 그렇게 받은 거 나는 우리 문희상 위원장이 나를 위해서 이자조로 지급한 걸로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설령 처남 얘기대로 하면 예. 이자조로 8년 8억을 받았다는 게 결국은 문희상 위원장이 대한항공을 시켜서 처남에게 갚아야 될 돈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처남의 주장은 그거였죠. 처남의 주장은 그렇다. 예. 근데 그 뭐 다른 이유도 뭐 소멸시효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 소송 자체는 이제 처남이 졌어요. 대부분 지고 이제 세금 문제만 좀 처리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어찌됐건 간에 판결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실들이 적시돼 있으니까 뭐 처남과 뭐 어떤 소송을 했는지 그건 뭐 그들한테 사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건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문희상 위원장 도움으로 일 안 하고 돈은 받는 건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삼성 사장단이 초청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게 땅콩 회항 사건의 영향이다. 삼성 사장단이 땅콩 회항 사건에서 배운다. 뭘 배웠습니까? 이분이 이제 윤호일 남극 그 대장님 우리 세종기지, 월동 대장. 예, 예. 세종기지 했었던 분이고 그때 했던 내용이 아마 이 강연에도 너무나 일치해서 제가 기사를 보고도 놀랐는데 위기가 닥칠 경우에는요. 위기가 곧 끝나겠지라는 정말 막연한 희망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그런 위기에 대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게 어제 이제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위기가 왔는데 완장이 5개 있다면은 다 버릴 각오를 해라. 근데 이번에 대한항공 부사장 이 사건 조현아 부사장은 2개라도 3개라도 이 완장 챙길 생각에 찔끔찔끔 위기를 대처하다 보니까 이게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고 지금 아예 막지 못한 상황까지 왔다. 이런 내용을 어제 강의 내용에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일 대장은 남북 세종기 조난 사건 때도 대장을 했었고 그분은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극에 가서 삼성 사장단 회의를 한번 해라. 극한의 상황에서 사장단 회의를 해라. 그 얘기에 대한 최지성 부회장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박수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박수까지 받았다? 예, 극한까지 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윤호일 대장 자체가 그 남극에서 세종기지에서 위기가 있었을 때요. 아예 뭐 희망을 안 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와서도. 이게 예. 정말 힘든 곳이고 앞으로 목숨 걸고 해라. 이런 정면 승부 정신을 아마 사장단들이 남극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남극은 여름입니다. 그죠? 여름인데 영하 한 10도에서 15도. 뭐 윤호일 대장은 덥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재계가 기업들, 대기업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이 땅콩 회항 사건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바뀌고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팀 문화도 바뀌고 있고요. 홍보팀 문화도 바뀌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이미지 쇄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사실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추정이 되는 이슬람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최근에 있었던 호주 테러, 그다음에 탈레반, 파키스탄에서 140명 이상 학살한 거기도 다 간접적으로는 이슬람 무장 세력과 관련이 있는데 한국인이 대원이었다.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유력한 연구기관의 예. 전문가가 공개를 했습니다. 맞죠? 네. 브루킹스라는 곳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진이 그냥 하나 인터넷에 왔었으면은 뭐 누가 뭐 그랬는데 그 연구소, 브루킹스라는 연구소 때문에 아마 한국인이라는 걸 믿게 되고 근데 다만 지금 좀 약간 이 이견이 있는 거는 남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북한 사람일 수, 그러니까 과거 북한의 용병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은 확인해주지 않은. 예, 알겠습니다. 이름이 이슬람이 아부 사이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저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인이 이 극단적인 테러 단체의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충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충격은 좀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슬람 스테이트가
그 대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이 사실 인터넷들을 이용을 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국가도 용병 쓰는 국가가 많잖아요. 근데 용병 다른 어떤 국가의 용병들보다 속칭마다 대우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뭐 예. 보호까지도 다 해주고 가족들 뭐 사망했을 경우 생계도 책임진다고 하는데 워낙 이슬람 스테이트가 가장 무서운 게 풍부한 자금력 아니겠습니까? 자금력. 전 어떤 세계에서 어떤 용병들을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지대가 아니죠. 이제 다만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으로 이슬람 대원 가가지고 테러리스트 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호주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슬람 스테이트의 어떤 테러의 어떤 나라도 안전한 나라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알겠습니다. 지금 테러가 전반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테러 확산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론 울프라고 해서 외로운 늑대. 그 연관성도 없는데 자기가 그 테러 집단을 추종하면서 본인이 그냥 테러를 펼치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서 이제 CIA도 최근에 성명서 내고 앞으로는 이 외로운 늑대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왜냐하면 이 단체들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겨울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기름을 넣다가 펑 정전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게 종종 나나 봅니다. 실제로 나왔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네요. 예, 겨울철에 특히 많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정전기 나오는 전압이 순간 전압이 2만 볼트 뭐 이 정도까지도 예, 이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저게 결국은 엄청나게 큰데요. 예. 결국은 사람 몸에서 나온 정전기가 예. 폭발을 우리 김 변호사께서도 기름 넣을 때 왜 정전기 없애는 네. 터치 하십니까?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셀프 주유소 제가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저기 이제 예. 뒤에 화면 나오잖아요. 예. 항상 손 저렇게 다 대고 예, 그렇죠. 예, 정전기 예. 없애는 예. 한참 하고 또 또 거기에 동그란 것도 있죠. 예. 비닐장갑도 예.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예. 막기 위해서. 예. 아니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뭐 보상받거나 주유소 측에 책임 물을 건 전혀 없습니까? 전 책임 묻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주유소에서 정전기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저렇게 손을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닐장갑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기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이러겠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했다가 만약에 정전기 사고가 나게 되면 주유소한테 책임 묻기 쉽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있으니까요. 실험도 했다고 하대요. 11초 만에 펑 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워낙 전압이 이게 세니까 순간적으로 가속화되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봤더니 거의 10초에서 11초 만에 이게 펑하고 터지게 되니까 이게 뭐 단순히 나는 피해갈 수 있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셀프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터치패드에다 손을 대고 넣어야 되고요. 주유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 차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전기에 대한 부분은 특히 겨울철 내년 3월까지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고 정전기를 그럼 빠지나 보죠, 정전기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쭉 가라앉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까 기름값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기름값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1,500원대를 지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기름 이번 주에 남은 거 다 쓰고 가급적 늦게 넣는 게 낫겠네요. 내일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있죠. 예, 하고 주별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다 떨어졌으면 넣어야 되겠지만은 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늦춰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과거 국토부에 출석했을 때보다 고개를 더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 눈물도 흘렸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서부지검을 나섭니다. 12시간 검찰 조사를 끝낸 직후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혐의 대부분 시인하셨나요? 말씀 없으신 건 혐의 시인하신 겁니까? 조 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폭행을 비롯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더니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현아 씨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데 우는 이유가 뭔가요?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을 검토한 뒤 앞으로 소환 일정을 잡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오늘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창규입니다.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원 공감과 미디어 소장, 이양수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김태현 변호사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든든하고 좋네요. 제가 아침에 볼 화제물 내용을 먼저 좀 꼽았습니다. 어제도 얘기했고, 그때도 얘기를 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 어저께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는 모양이죠? 예, 한 12시간 정도 조사받고 오후 2시에 들어갔잖아요. 한 새벽 2시 넘어서 나왔다고 하니까 12시간 동안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창진 부사장은 받아서기 10번을 했다. 계속 예. 사실상의 회유 속에서 예. 사실과 다른 조현아 부사장을 감싸는 내용에 가깝게 진술서를 주도록 강요를 당했다는 거고, 조현아 부사장은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근데 혐의는 또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가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가 조현아 부사장의 어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들어서 이제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폭언을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이미 나와 있는 거에 인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박장진 사무장과 어떤 진술이 엇갈린 부분, 즉 폭력을 행사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폭행 혐의 자체는 이제 부인을 했고, 예. 처음에 국토부에서 나올 때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저 그런 사실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한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 측의 어떤 조직적인 회유,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그렇게 내가 지시한 적 없고 나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검찰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사실 이 사건 초기에 조현아 부사장이 사실 구속 정도 할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죄 자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 흘러간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99% 정도 된다고 봐요. 99%쯤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박창진 사무장과의 얘기가 엇갈리가 있고, 박창진 사무장은 계속 사실 좀 폭로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조현아 부사장의 쪽지 사과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쪽지 사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딱 저 내용입니다. 왼쪽에 다이어리를 하나 찢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메모지 찢은 종이에 만나 사과하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의 그 조현아 부사장의 그 행동을 보면은 저거는 엄청나게 크게 사과한 거죠. 저기 엄청나게 본인으로서. 크게 사과하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처음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원래 이 항공안전법이라는 게요, 항로 이탈이라는 게 이 어떤 뭐 국경을 넘는다든지, 원래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국경을 넘는다든지 했을 때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 징역 1년에서 10년이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뭐 램프 리턴 같은 거 해가지고서 징역형을 살릴 것이냐, 구속을 할 것이냐. 구속을 할 예. 것이냐, 사실은 이게 좀 명확한 부분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계속 증거인멸 시도하고, 그 다음에 받아쓰기 10번 시키면서 대한항공이 또 국토부하고 또 이렇게 좀 결탁을 해서 이 좀 사건 내용을 약간 좀 대한항공에 이롭게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무조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법원에서는 뭐 아주 그 구속이라는 것을 사실 신중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이 법원에서 이제 상당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항공도 이미 충분히 이 정도 사태 심각성을 알았을 테고, 네. 나름대로 의논을 하고 대응을 했을 거라고요. 네. 어떻게 조현아 전 부사장 조사를 받을 때도. 네. 그런데도 부인을 한다? 제가 이런 겁니다. 이게 다른 이제 그룹 홍보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홍보팀이라면은 이 대한항공급의 홍보팀은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아보니까 이 대한항공이라는 게 꽤 상당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팀의 이 실력들이 굉장히 지금 떨어진 뭐 그런 상태다라는 것도 하나고, 대한항공이 이제 의뢰 입장에도 있지만 때로는 갑의 역할도 많이 합니다. 즉 뭐냐면 이런저런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니까, 그렇죠. 부탁을 받죠. 대관 쪽 업무에 있어서도 갑의,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주는 역할도 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홍보팀의 역량들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대응이 미숙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홍보팀의 역량이라고 조직 문화 자체가, 조직 문화. 국토부에서 예. 조직 문화가 뭐 항공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겠다 했는데, 조직 문화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오너 일가를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떤 본능적으로 오너만 쳐다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현아 부사장 국토부 조사에 출두할 때 부사장, 사퇴한 부사장인데 사장이 에스코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너, 황제와 관련된 문제는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정거를 은폐하고 뭐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걸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그러니까 다른 뭐 임원이 사고를 쳤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거 관련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없지만 서성환 장관의 어떤 상황 오판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어제 국회에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토부 조사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뭐 100%. 100%.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여성무원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이 40분 조사에 19분 배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의 사고방식도 문제다. 그러면 장관도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 어뢰 입장이냐, 뭐 막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로비 받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국회 가서 그런 정도의 안이한 답변을 할 수 있냐 문제고, 이 불길이 어느 정도 국민의 분노가 심각한지를 주무장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답변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국토부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지도 차제에 좀 규명돼야 된다. 뭐 국토부와 정부와 대한항공의 그렇죠. 관계. 서성환 장관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국회 가서 100% 완벽한 조사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50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국토부 관계는 상당히 그 업무 협조가 관계가 긴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으로서 큰 빽이 하나 있죠. 문희상 야당의 비대위원장. 좀 전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뵀는데요. 채널A에서 지금 여기 골든타임에서 나가는 걸 봤는데, 지금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채무 변제를, 그 천암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한진의 그 자회사한테 시킨 거죠. 근데 본인은 국방위원장의 신분이었고요. 이 한진의 대한항공은 전투기와 헬기를 만드는 방산업체였고요. 그러면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돈을 천암하게 갖고 대신에 이 사람은 천암한테 줄 돈을 안 줘도 됐었고, 이거는 포괄적 뇌물 공여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항공이 이렇게 기댈 구석들이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당원들이 서명을 받고 있답니다. 무슨 서명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명예를 훼손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위원회의 비대위원장을 제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그 새누리당에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법안 처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은 야당을 좀 공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야당 자체적으로 당원들이 그러한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비상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짧게 한번 보고 가실 텐데요.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픽처스의 해킹 배우라는 사실, 미국 사당국이 밝혀냈고 CNN, AP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르면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니사는 당초 성탄절 개봉 예정이었던 이 영화 인터뷰를 결국 개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결국 북한이 해킹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협박을 했는데 미국 기업이 두 손을 든 거네요. 그렇죠. 기였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오늘 새벽까지 들은 것은 미국 극장들 스스로가 시카고부터 25일 개봉인데 안 하겠다라고 극장들이 이제 이 상영 거부를 하게 된 건데, 지금 속보 들어온 걸로 이제 들으면은 이제 소니 측에서 아예 영화 자체를 틀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커지게 된 거니까, 역시 협박이 통하는 뭐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이 협박을 해서 통했다? 참 국내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요. 그 북한을 그 중동이나 이런 아랍 국가 정도의 수준으로 안 봅니다. 중동이나 아랍 국가 정도는 언제든지 뭐 이라크전도 있었고 1, 2차 있었고 이렇게 쳐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그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미국이? 실제로 강하죠. 북한 그 지금 군사력이라는 게 재래식 무기라고는 하지만 전쟁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핵이라는 것도 지금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지금 조심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저 사람들은 9.11 테러를 경험했는데, 그렇죠. 만약에 극장의 테러, 북한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보다 뭐 자살폭탄 테러 이런 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관천 경정과 박지만 이지 회장 이 문건 사건에서 이제 문건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애매합니다. 내 입은 지퍼다. 나 입이 무겁다고 해놓고는 열면 놀랄 거다. 이게 뭡니까? 글쎄 이게 뭡니까? 참 지퍼면 지퍼지 뭐 열면 놀랄 건 또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책을 내려고 돈을 벌려고 미리 지금 예고편을 지금 방송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인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 이번에 수사할 때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갈 거를 예상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박경정 얘기 한번 직접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입은 자꾸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조비서가 나한테 그렇게 민감한 일을 다 시켰지. 남자가 그거 못 지키면은 되는데 요즘은 점점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회의가. 물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것은 충성일지 모르겠지만 충성은 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경위로 됐고 왜 뭐가 문제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놀랄 거야. 이 문건 가지고만 해도 책 한 권은 쓸걸? 저 말을 들어보면 내 입은 지퍼라라는 의미보다는 협박, 나 곧 입 열 거다. 뭐 이런 협박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다칠 거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인데 난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게 뭐 온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사건의 핵심에 박관청 경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를 오래 다뤄온 사람인데 지금 뭐 체포됐죠. 근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인가. 그다음에 이게 최소한 대통령에게 충성한 조직인 청와대에서 정보의 핵심, 실무적인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거의 공갈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씁쓸하죠, 사실은. 거의 공갈 아닙니까, 이쯤 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박관천 경장 글쎄 뭐 본인 입을 열면 놀랄다고 얘기하는데 뭐 놀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것이고 우리가 놀라지 않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할 얘기 있으면 입 여는 게 맞죠. 그걸 뭐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만약에 무슨 뭐 자기는 끝까지 충성을 지키는 무슨 뭐 열사인 것처럼 하면서 구속될 필요 있겠어요. 여시구평만 얘기하면 되죠.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 그다음 뭐. 박지만 회장 얘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 인간적인 좀 연민을 좀 하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 연민을 하죠. 왜냐하면 뭐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로서 그다음에 뭐 그 드라마 주인공과 같은 삶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삶들은 국민들이 아는데 이번에는 누나가 또 대통령이 되어서 또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어쨌든 국민들도 뭐 박지만 회장에서 연민의 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정윤회 씨하고 뭐 철도 모습이 대비되면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누나를 위한 어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죠. 한 가지만 보태면 11월 28일 날 세계일보 보도 이후에 지금까지 3주 정도 이제 3주째입니다. 그러면 야당이라든지 언론사들한테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야 정상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단초가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막 제보가 들어와서 결국 그런 사안들이 터지고 비리라든가 이런 권력형으로 비리나 이런 걸로 해서 단죄 되고 이게 정상적인 수순이거든요. 근데 지금 3주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그런 어떤 비리나 제보나 이런 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는 사실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박경정이 마치 어떤 실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자가당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땅콩 회항 관련해 가지고 이번 계기로 기업들이 변신을 하려고 한다. 과거 사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코오롱 같은 사례 같은 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이제 코오롱의 이 마우나 리조트 정말 가슴 아픈 리조트 붕괴 사고입니다. 젊은 목숨들도 많이 사라졌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웅렬 회장이 직접 가서 이 보험금이 아닙니다. 자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돈 때문에 합의한 거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주부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돈뿐만이 아니라 이웅렬 회장이 진심 어린, 진정성 어린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했다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밤 1시간을 집결해서 밤새 달려가서 바로 아침에 사과하고 바로 조문하고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같이 위기관리를 잘 하는 곳에서 남극에서 위기관리 회의, 사전회의를 하자 이런 제안에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있고 최근 롯데에 대한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월드 관련해서?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족관 여관 사용 준다 수용했다고 그러는데 수용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에다 결정내는 건 서울시인 거고 서울시가 이제 임시허가 내줄 때 저런 조건하 임시허가 내려준 거기 때문에 롯데월드로서는 저건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뭐 빨리 뭐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뭐 대한항공보다는 낫죠. 근데 다만 어찌됐건 간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날 그 인부가 추락했을 때 뒤처리 부분 같은 것들을 보면 롯데도 사실은 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이번에 땅콩 회항이 타산지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위기에 대응하는 뭐 매뉴얼이 뭐냐. 뭐 매뉴얼보다 위기에서는 진심 어린 아까 이용렬 회장 얘기했듯이 그 무슨 매뉴얼이 있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몸이 나가고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삼성을 포함해서 전 기업에서 재벌 3세 문제는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극단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머물고 전문 CEO가 와야 삼성의 위기,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기업이죠. 이재용 회장의 실적이 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3세가 이재용 회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의 기업 문화도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 재벌 회장이 된다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 능력을 보이고 실적을 보여야 주주들로부터 박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차제의 재벌 3세 경영 체제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8일 목요일 골든타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